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감정의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좋지도 싫지도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존중이 없는 관계, 그리고 갈등 해결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관계.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네, 있는 그리고 거다. 미래에 대한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나중에 어떻게 살고 뭐 내년에 뭐 하고 뭐 후년에 하자, 뭐 하고 뭐. 이런 게 없어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나쁜 거는 부부심리 상담 전문이시죠? 세포언니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의지가 없거나 내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답이 안 나오는 부부 관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뭐 무조건 노력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네네. 부부 관계가 뭐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를 좀 알리는 어떤 징후나 그런 좀 시그널이 있을까요?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감정의 상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좋지도 싫지도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존중이 없는 관계, 그리고 갈등 해결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관계.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네, 있는 그리고 거다. 미래에 대한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나중에 아. 어떻게 살고 뭐 내년에 뭐 하고 뭐 하자, 후년에 뭐 뭐 하고 하고. 이런 게 없어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나쁜 거는 존중이 없을 때. 네. 그때는 관계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존중이 없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시를. 이제 존중이 없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상담을 하는 사례 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아내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창문 네. 열어두지 마. 이랬으면 창문을 열어두면 안 돼요. 근데 남편이 답답해서 열었어요. 그럼 그거는 싸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난을 하는 거죠. 몇 열지 번을 말라는데. 말했어. 열지 말라는데 왜? 그러니까 집안의 모든 일상생활을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열 수도 있는 거지. 열 사실. 수도 있는 거고 열고 내 집이기도 싶을 한데. 그럼요. 네. 내가 한 말을 2번 하게 만들면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통제형. 경우도 있고요. 통제형. 제일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상담하는 사례 중에 이제 신혼부부인데, 이 부부는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는데 아기가 하나 있어서 남편이 굉장히 주저하는데, 임신했을 때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남편에게 뺨을 맞으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있는 힘껏 뺨을 몇 대씩 후려치고, 그때 너무 서운했다. 서운했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다 하고 때리고 또 얘기하고, 때리고 또 얘기하고, 기분 나쁘면 경찰 부르고, 그리고 남편이 뭘 이렇게 말하거나 상담 와서도 뭘 이렇게 주거나 그러면은 팍 내팽개쳐요. 왜 이래 나한테?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네.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결국은 제가 이혼을 하는 거를 찬성을 했고요. 근데 그분도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혼- 하는 이유가. 임신했을 때 섭섭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섭섭했어도 그렇게 반대로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데. 아니죠. 지금은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거를 미안하다고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얘기를 했겠죠. 했고, 무릎 꿇고 빌기도 하고, 뺨도 뺨도 맞았는데. 맞아보고 다 했는데 안 되는 아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해소가 안 돼. 해소가 안 되고, 이게 그 좀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성격 병리가 좀 있는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약물 치료도 안 하시려고 그러고 상담 치료도 거부하고 이래서 남편분이 결국은 이혼을 결정을 하셨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런 걸까요? 그 존중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어찌 보면 이게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살면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네. 내가 존중을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그때 내가 이걸 깨닫고 바꾸려고 하면 좀 그나마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죠. 안 바꾸려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죠. 이것도. 네, 그것도 그리고 저는 존중의 문제가, 제가 사랑보다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존중의 깊은 밑에는 저는 사랑이 존재할 때 그 존중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존중이 없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막대할 수 없어요. 네. 나처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막대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습관이 돼서 그럴 수도 있다는 표현을 아까 하셨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기본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호칭에 있어서도 뭐 야, 뭐 이렇게 하는 야 하는 거. 사람, 그것도 버릇일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막대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호칭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막대했을 때 네. 상대가 분명히 반발을 했을 텐데 네. 반발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계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랑이 있으면 아 그러네 내가 너무 미안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뭐가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김창옥 씨가 한번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고 90살을 산 부부에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네가 너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고 존중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게 없으면 그걸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의지가 없다면 네. 개선의 여지도 없는 걸까요? 어쩔 수 없는 건가 이거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을 갖고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바닥에도 깔려 있지 않은 부분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이 만약에 헤어졌어요. 네.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사람 탓을 할 거잖아요. 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네. 다른 맞아요. 사람 만나면은 나는 완전히 정상인이 될 걸. 맞아요. 이러면서 갈 수 있는데 그렇지도 네. 않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그게 없는 안 돼요. 게 이 배우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약해요. 그래서 자기처럼 이 사람을 보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만큼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배우자를 얻어봤자 자기 존재 가치만큼밖에 그 사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게 되겠죠. 막 이성화시켜서 아무리 괜찮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우리는 민낯을 보게 되잖아요. 네. 민낯을 보게 되는 이상 또 무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근데 참아주는 거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약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낮은 걸 수도 그렇죠. 그러니까 남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점쟁이들이 점 보러 가면 네. 이혼할까요? 물어보면 너 이혼해도 똑같은 놈밖에 못 만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아는 거예요. 자존감이 약하면 딱 봐도 그냥 너 그만큼밖에 못 만나라고 얘기해 주는 건 어쩜 점 보시는 분들도 자존감 약한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아시는지도 모르죠. 야,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게 네. 뭐 물론 막 급격하게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수십 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어찌 보면 이렇게 쌓여온 결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싸움 결과죠. 이게 어떻게 좀 개선이 되나요? 그러면? 진짜 깊이 있는 심리 치료를 받아서 나를 분석해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감이 없는 이유, 내가 아무나한테 화가 나고 괜히 우울하고 계속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를 나한테서 찾아서 내가 왜 그런지 그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거를 들춰보면 그 순간 회복이 돼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자존감이 너무너무 약했던 사람인데 인지치료를 5년을 받았거든요. 그걸로 전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고 내 어릴 적에 있었던 깊은 트라우마로 나한테 온 우울감이나 이 자존감의 낮음이 어디서 온 건지를 찾아내니까 자존감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런 중요한 거를 문제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혼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먼저일 수도 있겠네요. 훨씬 먼저죠. 그리고 이혼을 한 후여도 그건 해내셔야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문제라는 개념을 먼저 가져야. 맞아요. 네, 그래야지 너무 뭐가 되는 똑똑하신 거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 똑같거든요. 투자도 아, 똑같거든요. 그래요? 투자도 항상 남 탓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항상 뭐 오. 내가 주식 산 것도 남의 얘기 들어서 샀고 오. 뭐 그런데 빠졌으니까 남 탓하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워낙 많이 하니까 어머 결국에는 다 너무 인생사는 신기해요. 다 똑같네. 다 그렇구나. 하나구나. 저 진짜 큰 거 하나 배워갑니다. 네, 그냥 결국에 모든 거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바뀌는데 맞아요. 남 탓이라고 생각하면 안 바뀌고 절대 못 계속 바뀌고. 남을 바꾸기만 해. 인생은 네. 계속 구렁텅이로 들어갈 뿐이에요. 남 탓을 하면. 그러니까 이혼도 어찌 보면은 그 뭐 예를 들어 외도나 바람으로 한 거라고 치는 것뿐이지 어찌 보면 그냥 내 문제도 많았는데. 그럼요. 그리고 그거를 가벼운 넘길 수 있는 외도들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한 번의 실수인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하루 그런 술을 먹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런 실수도 하면 안 되지만 그랬을 때 그걸 현명하게 넘겨서 가정을 꾸려갈 때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아이 때문에 산다. 뭐 네. 이런 엄마들 진짜 많아. 네, 많아요. 보면은 저 이렇게 라이브 하면은 뭐 저희랑 모르는 사이인데도 막 남편 욕하시는 분도 많고. 뭐 애 키워 보세요. 애들이 얼마나 속썩이나 하면서 막 자기 가족 막 뭐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답답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네. 이 뭐랄까 애 때문에 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것도 건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절대 건강하지 않고요. 애 때문에 사는 게 왜 애 때문에 사는지 고민해봐야 돼요. 내가 왜 애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뭐냐면 깊이 있는 말은 깊이 있는 의미는 내 아이가 양가 부모가 다 있는 상태에서 건강하게 크는 게 좋다.
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그 아이가 건강하게 크면 누가 좋아요? 부모가 좋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 좋자고 사는 건데 그게 꼭 마치 애들을 위해 사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음을 떠나서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살았다. 그 말을 들은 분들은 거의 제 앞에 와서 앉아 계세요. 아, 그렇구나. 네, 상담실에 앉아 계세요. 아. 엄마가 저 때문에 불쌍하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또 결혼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하고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혐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빠 같은 모습만 보여도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빠 같다고 느끼는 것뿐이거든요. 진짜 그 아빠의 모습이 아닌데도 아빠처럼 느껴지는 거죠. 동일시에서.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속에 또 외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병들고 이혼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가 있는 걸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네. 옆으로 이게 치워놓고 사는 게 정답은 아닌 거네요. 어떻게든 절대 해결을 안 해야 됩니다. 되네. 그러면은 결국은 터져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도 이게 갑과 을이 사실은 있거든요. 네. 기선제압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있죠. 네. 네. 근데 기선제압이 뭔지는 아는데 갑과 을이 존재를 했을 때 그게 너무 오래 지속이 되면 을이었던 사람이 더 많이 바람이 나요. 갑이었던 사람이 평상시에 바람을 핀다면 을이었던 사람은 종국에는 외도를 하는 일이 생겨요. 왜냐면 나를 들춰낼 수 있는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내가 조금 우월할 수 있는 곳에 가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갑과 을이 존재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셔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네. 뭐 남편을 초장에 휘어잡아야 돼.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사실 한국 사회에 많거든요. 많죠.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안 좋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가 왕비가 되고 싶으면 남편을 왕대접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안 하고 남편을 초장에 잡아가지고 휘어잡아서 노비처럼 부리면 저도 본인도 노비가 되는 건데 그걸 생각 못하고 남편의 기를 죽여야 된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죠. 그래서 지금 한국 여성들을 제가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게 제가 상담 속에서 보지만 신혼부부들의 특징이 특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그래요. 아내들이 너무 남편을 잡아요. 쥐어잡아요? 휘어잡아요. 휘어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네. 잠에서 깨었다고 화를 내는 와이프도 있고요. 잠자는데 왜 깨? 잠자는데 와이프를 밥 먹을 거냐고 물어봤다고 화내는 와이프도 있어요. 네. 이 말이 됩니까? 밥 먹을 거냐고 물어봤다고 못 살겠다고 펄펄 뛰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임신할 때 섭섭했다고 1년 지났는데 뺨을 있는 힘껏 3대씩 4대씩 후려치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그게 내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너 이제 나한테 꼼짝 못해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넌 나한테 희생해야 돼라는 기본적인 게 깔려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부부는 함께 행복하고자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자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통제, 그 불안이 있는 여성들이, 이 불안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편들에게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무래도 뭐 남편은 또 막 떠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막 더 쥐어잡고 막 그런 걸까요? 뭐 이걸 무슨 떠난다고 생각한다기보다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는 네가 나한테서 벗어나지 못해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너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처럼 될 수 있으니까 나는 그걸 초장에 잡겠어. 라는 기본 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했던 부분 너한테서 메꿔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야 내가 경제권을 쥘 수 있고 내 맘대로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심리도 들어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있어요. 것 때문에 또 반대로 요즘에 이제 남자분들도 네. 이제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막 그 까다로워지는 두려워하죠. 것도 있고 막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두려워하죠. 이렇게 될까봐. 네. 뭐 결혼하면 갑자기 아내가 돌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약간 사회적 분위기가 또 그렇게 돼버린 건가?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걸? 사회적인 분위기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결혼하는 세대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부모님을 둔 세대거든요. IMF나 이런 네. 고비가 있었던 세대를 둔 자녀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릴 때 아빠랑 맨날 싸우고 돈돈 하고 하고 막 아빠는 빚져오고 막 그쵸. 가게 무너지고 막 이런 네. 일들을 겪었던 세대죠. 그렇죠. 딱지 붓고 네. 막 이랬던 어릴 세대. 때 그리고 특히 막. 부자였던 사람도 다시 일어섰지만 이렇게 무너진 상태를 경험해 본 세대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너무 중요도를 높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그냥 결혼해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게 중시되던 때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맞아요. 요즘에 네. 30대 엄마, 그러니까 30대 딸의 어머니들이 경제적인 걸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내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결혼해서 그 소비에 대한 충족을 남편에게서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350 돈을 버는데 550짜리 목걸이를 해달라 그래요.
그럼 350 벌어서 5개월 할부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250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안 해주면 내 친구들은 샤넬 받았는데 나만 루이비통 받았다 그러고 주변의 의사 부인들은 네. 다 에르메스 가방 버킨백 들고 다니는데 나만 그 백이 없다 그러고 남편 돈 500 버는데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하시면서 결혼 생활을 해가고 계세요 지금 여성. 내가 괜히 너랑 결혼해서 가방도 못 받는. 이런 나는 얘기잖아. 버킨백이 없다 너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 결혼하기 전에 다 물어봐야 되나? 근데 결혼하기 전에 또 괜찮. 결혼하기 전에 볼 수 있는 방법은 네. 너무 지나치게 명품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명품 하는 여자는 피하셔야 돼요. 남자도 그래요?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물론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건 괜찮죠. 괜찮고. 그거는 소비의 순환이죠. 그거는 순환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300, 200, 300 벌면서 개 들어서 구찌 사고, 루똥 사고 막 이러는 거 자체는 저는 확실히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일종의 뭐 어떤 뭐 질환인 거죠. 어찌 보면 너무 이제 과소비 질환이 그쵸? 생긴 거죠. 질환이죠. 사치죠. 내 능력을 너무 과도하게 넘어버린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못했던 걸 결혼하면서 남편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 남편이실 분들은 지금 이거 너무 겁나는 상황이거든요. 결혼은 했는데 애는 나왔는데 갑자기 아내분이 막 비교를 막 하기 시작하더니 막 명품 사달라고 막 하면은 그런 거 되게 걱정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걱정이 되죠. 저도 걱정될 거 그런 같아요. 케이스가 꽤 많다는 거죠. 꽤 많아요. 꽤 많고 말도 안 돼요. 진짜 제가 결혼 생활 20년 했지만 20년 동안 명품백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못 버는 집은 아니었는데 안 샀어요. 왜냐하면 애들하고 남편 벌어오는 돈에 저도 벌었지만 그게 제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제가 내내 이 자존감 얘기하는데 명품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여자들의 기본은 자기 가치가 낮다고 생각할 때 이 명품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한 여자는 만나지 마세요. 네.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자존감 낮은 여자는. 일단 집착하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약해요. 네. 그래서 막 시시각각 막 시간 확인해야 되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 다 싫어하시지만 그래도 예쁘기 때문에 참는 남자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결혼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미 결혼한 사람 얘기 먼저 좀 해보면 네. 했어요 이미. 네. 한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네. 그럼 이게 해결되나요? 해결이요. 상담을 자존감을 통해서. 올리면은 해결돼요. 네, 상담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데 두 분이서는 해결 못합니다. 두 분이서는 계속 싸움만 할 뿐이에요. 그러겠죠. 뭐 네, 당연히 네. 뭐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만 그쵸? 하고 있겠죠. 안 사주면 되는데 안 사주면 내내 불행해하고 이제 우울증으로 가죠. 우울증은 또 회복이 어렵잖아요. 네. 그럼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쁜 남편들도 많다 그러지만 좋은 남편도 많아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 그 여자가 행복해하는 걸 해주고 싶어요. 남자들의 기본 세팅이 그런 내 것도 여자를 있죠. 행복하게 하고 싶은 게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 그러면 자꾸 해주고 싶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해주게 되고. 근데 문제의 본질은 뭔가를 사주거나 뭔가를 뭐 여행을 가거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존감 회복이 먼저군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되면 사실 그 뒷 문제도 해결이 되는 그쵸? 건데. 명품을 10개 살 걸 한 개만 해줘도 너무 행복해하고 네. 안 해도 괜찮은 명품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물론 요걸 해결하고 싶은 어떤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싶은 의지가 그 여자분에게 있어야죠. 그리고 본인 인지가 돼 있어야 되겠죠. 네. 내가 자존감이 약하다는. 그걸 인지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자존감 낮은 사람이라는 네. 걸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는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오나요? 이렇게 쉽게 가능한가요? 근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울감이 깔려 있어요. 내가 가치가 낮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거든요, 삶이. 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의존하거나 혼자 있는 거 못하거나 뭐 시끄러운 분위기면 자꾸 너무 그러니까 E냐 I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MBTI. E인 분들이 우울증이 더 많아요. 이가 오히려 더 많다. 우울증이 훨씬 많아요. I인 분들은 내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좀 맞아. 많거든요. 그냥 집에 있어도 재밌어. 이런 맞아요. 거잖아요. 제가 집에 있어 재밌거든요. 저도 이 같지만 I인데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 이게 뭐 소비로도 발현될 수도 있고 뭐로도 발현될 수 중독으로 있다는 발현되죠. 거죠. 중독으로. 소비든 술이든 게임이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그 모자랐던 게 일시적으로 충족이 되니까. 맞아요. 순간적으로 회복이 돼요. 도파민 그러니까 때문에. 그거를 다시 또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자존감이 약한 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저는 낮아서 봤었기 때문에 아는데 네. 가슴 뼈가 무너지듯 아파요. 진짜 자존감이 낮다는 건. 근데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어딘가에 자꾸 중독되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SNS랑 만나면 또 안 좋아지는 거죠. 끝판왕이 되는 끝이 거죠. 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이 정말 아름답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자분 쪽에서도 좀 이런 네. 것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야 이거 진짜 관계 파탄의 직전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남자들은 욱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욱하는 거. 네. 남자들이 굉장히 평온하다가 어느 순간 미친 듯이 막 주먹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갑자기 소리 지르고 정말 평온해 보였는데 이 사람 어떤 딱 트리거가 되는 순간 너무 지나치게 감정 기복이 큰 사람,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는 이제 평온한데 평온한데 한 번만에. 아니, 한 번만에 갑자기 휙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인가요? 우리 남편은 다 좋아요. 그냥 때리는 것만 빼면 다 좋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다 그런가요? 너무 너무 잘해주는데 한 네. 번씩 때리기만 할 뿐이라고 맞을 네. 때만 참는다라고 얘기하고 그거 말고 너무 좋아요. 막 이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저는 외도는 참아도 폭력은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폭력은 해결이 안 되네. 이것도 자존감일까요? 그것도 자존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부분 다 자존감. 놀랐어요. 네. 자존감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내 가치로서 누릴 수 없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내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빠른 게 폭력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폭력으로 이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면 막 때리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자존감의 문제예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그 상담으로 해소가 안 되나요? 해소돼요. 이것도 되긴 돼요. 네, 해소돼요. 그것도 자기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인지 치료를 통해서 자기가 이게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깨끗하게 고칩니다. 보통 이제 아버지나 이렇게 어머니한테 막 엄청 맞고 어릴 때 막 맞아요. 엄청 맞고 막 어디 막 갇혀 있고 막 맞아요. 뭐 인정도 못 했는데 무조건 죄송해요 막 이렇게 막 하던 애들이 막 나중에 막 때리고 폭력이에요. 네, 폭력을 당한 경우가 폭력을 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뇌가 우리는 수시로 1초 촉각을 다투면서 살지 죽을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폭력을 쓰던 사람이 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저러니까 살아남더라. 조금 더 갑으로 살더라. 이런 게 은연중에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나도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생존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생존 방식이 돼버리면 그걸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쉽진 않다. 네. 어릴 때부터 굳어진 게 네, 있으니까. 굳어진 게 사실 있으니까. 인간의 어떤 사고 방식이 이렇게 탁 바뀌는 게 이건 어렵잖아요. 사실 쉬운 굉장히 일은 아니에요. 오랜 치료 끝에 네, 가능해요. 정말 뭔가 네. 큰 충격 요법 같은 게 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바뀌던데. 인지 치료하면 순간적으로 충격이 딱 와요. 얘기하다 말고. 내가 말을 뱉다가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그게 인지가 되면서 달라져요. 어찌 보면 이제 뭐 과거나 이런 것들 잊고 살던 게 이제 떠오르면서 네, 맞아요.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뭐 이렇게 맞아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틀렸네? 라는 인지가 정확하게 잡아지면서 캐치가 되면서 삶이 바뀝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도저히 바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뭐 때문에 참고 살면 아이한테도 안 좋은 건가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당연히. 이혼하라고 하는 분도 있고 당연히 안 좋죠. 그래요? 네. 차라리 이혼이 나은 거예요. 이혼이 낫죠.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외도 문제로 이혼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너무 그 외도 문제로 아이한테 너무 못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혼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아내분이 아이한테 너 바람핀 아빠 막 계속 뭐 그러기도 계속 하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계속 화내고 맞아요. 바람핀 사람은 차라리 덜 화를 내는데 피해 배우자분들은 아이한테 계속 그 분노를 막, 아내와 아이를 동일시하거나 아, 또는 남편과 내 아이를 동일시해서 막 구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빠 욕을 엄마 욕을 지나치게 해서 아이를 학대하는 거죠. 아. 정서적으로. 이게 학대 아닌 학대가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자기는 학대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학대라고 생각 안 하죠. 자기는 그냥 하소연. 하소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명절이기 때문에 네. 분명 이제 나는 남편이랑 아내는 너무 좋은데 시댁과 뭐 처갓집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어요. 이거는 해결이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니 해결이 안 되지 않아요. 그 장모님 저랑 같이 가 이게 돼요? 저랑 아니요, 같이 상담 안 받으러 가야죠. 가요? 아예 안 간다고. 안 가야죠. 너무 지나치면 안 가야 되고요. 네. 인지 치료 이런 거는 안 되는. 아니 그것도 본인이 이제 강해지면 돼요. 그들의 나의 어떤 자존감을. 자극에 약해질 수 있도록 그 자극을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고쳐주면 되는데 그게 항상 같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근데 본인이 굳건해지면 그것도 해결이 되는데 지나치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고 그러면 가정이 유지되는 게 더 우선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절을 해도 아니면 거리 두기를 통해서 어려워지게 만드는 거죠. 둘의 관계를. 장모님과 사위의 관계를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관계를 소위 말하는 한번 들이받아야 되나요? 들이받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네, 한 번쯤은 필요한데 들이받는 게 꼭 소리 지르고 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있어서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좀 틈을 넓히다 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 선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이 선이 생겨서 이 선을 넘지 않으면 이 관계가 또 괜찮게 유지가 됩니다. 네. 전환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막 예를 들어 뭐 장인 장모님이나 네. 뭐 지금 뭐 시댁에서의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는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내 편 들어주면 그래도 이제 선이 딱 괜찮죠. 경과인데 네. 안 들어주니까 이게 나 혼자 고립돼서 미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시댁 문제나 장서 갈등을 풀어보니까 예민한 분들이 시댁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것도 장서 갈등이 많이 내 생겨요. 내 잘못일 수 문제예요. 있다? 네, 내 문제일 경우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나쁜 경우도 있고 장모가 너무너무 나쁜 케이스도 있었어요. 있는데 그거는 관계 단절의 어떤 의지가 내 배우자에게 함께 있으면 그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예민한 문제고 시어머니나 장인어른 장모님이 나쁘지 않은 케이스는 나의 예민함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별거 아닌 문제 있잖아. 네. 야, 뭐 물 좀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 마시는 것까지 참견해? 너무 스트레스 이렇게 받는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목이 마를 테니 물을 마셔라 아가야 이건데 왜 물 마시는 것까지 나한테 참견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어머니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본인의 문제죠. 그거를 나쁘게 보는. 그러니까 이게 왜 아내는 내 편을 안 들어줘? 라는 것도 어찌 보면 이거 다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네. 그럼요. 내 편을 안 이해가 안 들어줄만 되는 하기도 한 것도 거예요. 있겠네요.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화를 내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럴 내 수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나한테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런 말 했다고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왜 내 편 안 드냐? 그쵸. 그건 내 편이 아닌 게 아닌데 네 편인데 우리 엄마도 나쁘다. 둘 다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아무도 악인이 안 나올 때 편안한 드라마를 보잖아요. 네. 꼭 빌런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빌런을 만들려고 하는 흑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답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소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뭔가 관계 이혼을 문제가. 하더라도 네, 네, 뭐 네. 그때 고민하는 게 맞겠네요. 그럼요.